어머니랑 같이 살았으니까 월세 안 낸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오빠의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귀퉁이 유산 분배를 논의하던 자리였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밤마다 집을 나가려는 어머니를 찾아 어둠 속 바닷가를 헤매고 기저귀를 갈고 욕창을 닦고 하루도 쉬지 못한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그리고 동생도 그 시간을 공짜로 엄마 집에 얹혀 산 것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66입니다. 경상북도 동해안 작은 어촌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5남매 중 셋째였고 우리는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겨울이면 바닷바람이 너무 세서 집 안까지 냉기가 스며들었지만 5남매가 한 방에 붙어 자며 체온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형제가 전부였습니다. 배고픈 날엔 삶은 고구마 하나를 5조각으로 나눠 먹었고 큰언니가 부모님 대신 우리를 돌봐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어선을 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해산물을 손질해 건어물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생존 공동체였습니다. 여름이면 5이 함께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주웠고 겨울이면 서로 몸을 맞대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큰언니가 밥을 하면 우리는 돌아가며 설거지를 했고 누가 아프면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형제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평생 함께할 사람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큰언니는 대구로, 오빠는 부산으로, 남동생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막내는 결혼해서 울산에 정착했습니다. 저만 바닷가 마을에 남았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었고 남편과 함께 어머니가 하시던 건어물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크게 벌진 못했지만 바다가 주는 것으로 살아갔습니다. 명절이면 형제들이 내려왔고 우리는 어머니 집에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제가 53살 때였습니다. 2016년 가을 어느 날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바닷가 쪽으로 가시는데 옷도 제대로 안 입으셨다고 빨리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니는 잠옷 차림에 맨발로 파도 가까이 서 계셨습니다. 추워요, 들어가요. 그렇게 말하며 다가갔더니 어머니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너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있지?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누가 24시간 곁에 있어야 합니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보호자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 특히 밤에는 절대 혼자 두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형제들과 상의했습니다. 전화로 돌아가며 통화했습니다. 큰언니는 대구에서 손주를 봐야 했습니다. 딸이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맡겨놨다며 자기가 없으면 딸이 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시원찮아서 자기가 빠지면 안 된다고, 직원 쓸 형편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휴가도 못 쓰는 형편이라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울산에서 애가 셋이었습니다. 큰애가 중학생, 작은 애들이 초등학생이라 손이 많이 간다며 엄마를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저였습니다. 저는 바로 옆 마을에 살았고 아이도 없었고 건어물 장사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내가 엄마 옆에 있으니까 내가 좀 맡아줘. 우리가 병원비랑 필요한 건 보낼게.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 꼭 보상해 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었고 제가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형제들이 고마워할 거라고. 나중에 이 헌신을 인정해 줄 거라고. 7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혼자 돌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낮에는 어머니가 비교적 멀쩡하셨고 저는 건어물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어머니께 식사를 드리고 낮에는 시장에 나가 건어물을 팔고 저녁에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사셨기 때문에 하루에 서너 번 오가며 챙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쯤 지나자 증상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분에게 지금 이곳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1970년대 어딘가에 멈춰 있었고 지금 이 집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어머니를 찾아 어둠 속 바닷가를 헤맸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새벽, 파도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를 찾아 외쳤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바닷가 방파제 끝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발만 더 나가면 바다에 빠질 거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에 섞여 제 울음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품에서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머니 집으로 아예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에 남았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어머니 방문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나면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여기가 집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집에 가야 한다고 계속 울부짖으셨습니다. 건어물 장사는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으니까요. 낮에도 어머니는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기도 했고 냉장고에서 상한 음식을 꺼내 드시려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24시간 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남편은 바다에 나가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이었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나 혼자는 힘들다고,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엄마를 시설에 보내면 되겠냐? 엄마가 평생 우리를 키운 분인데 내가 좀만 더 힘내봐. 우리가 돈은 보낼게. 큰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엄마가 시설에 가시면 얼마나 외로워하시겠어. 정희야, 내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다시 버텼습니다. 형제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내왔습니다. 큰언니가 30만 원, 오빠가 50만 원, 남동생이 50만 원, 막내가 30만 원. 합쳐서 한 달에 16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기저귀와 약값을 댔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쓸 형편은 안 됐습니다. 주간보호센터도 마을에서 차로 30분 거리였고 어머니는 낯선 곳을 극도로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세수를 시키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떠다 드리면 그제야 드셨습니다. 한 끼 식사에 1시간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면 어머니는 잠시 평온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어머니는 다시 불안해하셨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 어머니는 집안을 배회하며 무언가를 찾으셨습니다. 내 가방 어디 갔어? 나 학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그렇게 중얼거리며 방 안을 서성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여기 있어도 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악몽을 꾸셨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셨고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아야 했습니다. 땀에 젖은 어머니의 잠옷을 갈아입히고 물을 드리고 다시 재우는 일을 밤에 서너 번씩 반복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자고 깨고 2시간 자고 깨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어머니의 자세를 바꿔드려야 했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 어머니를 뒤척여 드렸습니다.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확인하고 욕창 방지 크림을 발라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벽 5시였고 다시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새었고 눈 밑에는 까만 그늘이 졌습니다. 55이었지만 예수는 넘어 보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 어머니 집에 들렀지만 우리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남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은 가끔 내려왔습니다.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였습니다. 그들은 차를 몰고 와서 하루나 이틀 머물다 갔습니다.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되시다니 안타깝다. 정희야 고생이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건네며 이걸로 엄마 좋은 거 사드리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나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돌아간 후 혼자 울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하루 이틀 어머니를 보고 가면 됐지만 저는 365일 24시간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그 차이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큰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일주일만이라도 교대해 줄 수 없어. 큰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그러고 싶은데 손주 때문에 진짜 안 돼. 내가 좀만 더 힘내. 엄마도 얼마 안 남으셨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다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형제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셨고 걷지도 못하게 되셨습니다. 완전히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떠먹이고 몸을 닦아드리는 일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가는 30분조차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해주던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 마을, 낡은 집, 누워 계신 어머니, 그리고 저. 세상은 그렇게 좁아졌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저는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 기저귀를 갈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마을 보건소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급히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극심한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몸이 한계에 달했다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당장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부터 다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손은 움직였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만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형제들한테 교대를 요구하라고, 이러다 당신이 먼저 죽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또다시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위로의 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당신은 여기서 엄마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를 테니 그때 필요한 거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붙잡을 기력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들러 생활비를 놓고 갔습니다. 형제들은 한 달에 한 번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오면 어머니를 돌보고 밤이 오면 어머니 곁에서 잤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집안 풍경은 똑같았습니다. 5년째, 6년째가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눈도 거의 뜨지 못하셨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좋아요.
바닷바람이 시원해요.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제 몸도 망가졌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어머니를 안아 옮길 때마다 허리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손목은 항상 아팠고 어깨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밤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순이 넘어 보이는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실제 나이는 61였지만 거울 속 여자는 70처럼 보였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가끔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틀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곁에서 하룻밤 자고는 다음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나중에 꼭 보답할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답은 없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7년째 되던 해가을 어머니는 폐렴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달려왔습니다. 큰언니, 오빠, 남동생, 막내까지 모두 병원에 모였습니다. 병실에서 우리는 어머니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형제들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물은 그들의 눈물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픔에 울었지만 저는 지난 7년의 무게에 눌려 울었습니다. 너무 오래 견뎌온 시간, 너무 혼자였던 시간, 그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을 더 버티시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새벽 4시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형제들은 병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조문객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효녀라고, 어머니가 좋은 곳 가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검은 상복을 입고 나란히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오래된 집 한 채, 시가 약 2억 원. 마을 뒤편의 작은 밭, 평수로 따지면 100평 정도, 시가 5천만 원. 그리고 예금 통장에 남은 돈 3천만 원. 합쳐서 2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실 탁자에 둘러앉아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해야 한다고 법적으로는 5이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큰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엄마도 그걸 원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똑같이 나눈다고요? 7년 동안 혼자 어머니를 돌본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고 어머니 곁을 지킨 제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몫을 받는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7년 동안 엄마를 돌봤잖아. 그 부분은 고려가 안 되는 거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물론 내가 고생한 건 우리 다 알아.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누는 게 맞아. 남동생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매달 돈 보냈잖아. 그것도 무시할 순 없지. 막내도 말했습니다. 누나 고생한 거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누나만 더 받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보낸 돈이 한 달에 160만 원이었어. 7년이면 84개월이야. 곱하면 1억 3천만 원 정도 되겠네. 그런데 나는 7년 동안 매일 24시간 엄마를 돌봤어. 요양보호사 한 달 비용이 200만 원이야. 7년이면 얼마겠어? 1억 6,800만 원이야. 내가 한 일의 가치를 돈으로만 따져도 너희가 보낸 돈보다 훨씬 많아. 오빠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 모신 건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 아니야? 그걸 돈으로 계산하자고. 큰언니도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다 힘들었어. 나도 손주 보느라 정말 힘들었고, 오빠는 장사 때문에, 동생은 직장 때문에 다들 사정이 있었잖아. 내가 가까이 있었으니까 맡게 된 거지, 그걸 가지고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까이 있었으니까? 나도 내 삶이 있었어. 나도 건어물 장사하면서 살았고, 남편이랑 관계도 있었어. 그런데 7년 동안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엄마만 봤어.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내려와서 하루 이틀 보고 가면 끝이었잖아. 나는 365일 24시간이었어. 그 차이를 모르겠어? 남동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해서 누나는 엄마 집에서 살았잖아요. 월세도 안 냈고. 그것도 계산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50만 원은 될 거예요. 7년이면 4,2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누나가 이득 본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월세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이 집에 산 게 월세를 안 낸 거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산 게 월세를 아끼려고 그런 거였어? 나는 엄마를 돌보려고 밤에라도 바로 달려갈 수 있게 여기 산 거야. 그게 내가 이득 본 거라고. 오빠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진정해. 우리가 내 고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해. 법도 그렇고 상식도 그래. 내가 엄마를 돌본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내가 재산을 더 받을 이유는 없어. 큰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법대로 하자. 5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5,600만 원씩이야. 그게 제일 공평한 거야. 저는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큰언니, 오빠, 남동생, 막내, 어릴 적 한 방에서 체온을 나누던 형제들, 고구마 한 개를 5조각으로 나눠 먹던 형제들. 그들은 지금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계산만 있었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5으로 나누는 계산. 7년의 헌신은 그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법대로 하자. 똑같이 나누자.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제 뒤에서 뭐라 말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년이 공짜 거주였습니다. 제 헌신이 월세 절약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본 시간이 가족의 의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은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저 편리한 간병인이었고 이제 그 역할이 끝났으니 계산서를 정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유산 분배는 법대로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주고받았고 한 사람당 5,600만 원씩 나눴습니다. 어머니 집은 팔렸고 밭도 팔렸고 예금도 나눠졌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제 통장에 5,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며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7년의 가치가 5,6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형제들이 보낸 돈을 빼면 더 적었습니다. 그들의 계산대로라면 제가 공짜로 산 집의 월세 4,200만 원을 빼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남는 건 1,400만 원뿐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대가가 1,400만 원. 한 달로 환산하면 16만 원 정도였습니다. 형제들은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큰언니가 보냈습니다. 정희야, 화 풀어. 우리 가족인데 이러지 말자. 오빠도 보냈습니다. 정희야, 연락 좀 받아. 명절에라도 보자. 남동생과 막내도 비슷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나눌 말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왔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형제들이 어머니 집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집은 팔렸고 모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큰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걸어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단둘이 명절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이제 좀 쉬어. 그러나 쉴 수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제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이 사라지자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어머니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하고 식사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안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쌓였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7년의 헌신을 공짜 거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를 가족이 아닌 의무 수행자로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 생겼고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러나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제 안에서 자라났고 그 미움이 저를 병들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형제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점점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문자가 왔지만 이제는 몇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남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미움이 저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형제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고 제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연락을 끊어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저였습니다. 저는 미움 때문에 병들었고 삶을 잃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천천히 제 속도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던 일, 형제들과의 갈등, 유산 분배 때 들었던 말들.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7년 동안, 아니 그 이후 1년 동안 누구도 제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고맙다고는 했지만 힘들었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쉬라고는 했지만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는 못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제 고통을 인정해 준 사람이. 상담을 받으며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이 변하길 바라시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포기했어요. 그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그들에게 화가 나시나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왜일까요?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화가 난다는 건 아직 기대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인정해 주길, 미안하다고 말해 주길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정희 씨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선택해야 해요. 계속 기대하며 상처받을 건가요? 아니면 기대를 내려놓을 건가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요? 형제를 포기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제 상처를 인정받기를 포기한다는 뜻일까요? 며칠 후 상담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형제들이 미안하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제 헌신을 인정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알아요. 그렇다면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세요. 정희 씨 스스로가 정희 씨의 헌신을 인정하세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형제들의 인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잘했다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는 잘했어. 7년 동안 정말 잘했어. 어머니를 끝까지 지킨 거 정말 대단해. 말을 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위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어서 바닷가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가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남편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몇 년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다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도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편해 보여.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느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형제들 생각은 안 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나긴 나요. 그런데 예전처럼 화가 나진 않아요.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형제들은 더 이상 제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거에 함께했던 이제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평생 가족인 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큰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희야,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서 모이려고 하는데 너도 올래?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가족 행세를 하냐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차분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좋은 명절 보내.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형제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상처가 되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것이 나았습니다. 저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큰언니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연락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남편과 단둘이 차례를 지냈습니다. 소박한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잘 계시죠? 저는 이제 괜찮아요. 형제들과는 멀어졌지만 저는 괜찮아요. 엄마를 끝까지 모신 거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차례를 마치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저는 바다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온함이 올라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형제들과 멀어진 지금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저는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노인정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끔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고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다 보니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말할 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노인정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참 착하네. 봉사도 하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받은 게 있어서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뭘 받았는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평온함이요. 평온함. 그게 제가 지난 2년 동안 얻은 것이었습니다. 형제들과의 갈등, 분노,
미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형제들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처럼 모여 웃고 떠들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되었고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모인다 해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언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큰언니가 손주를 데리고 바닷가에 놀러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큰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큰언니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확인하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화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화해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처럼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저를 이해하려 한다는 사실이 힘이 됐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상을 차려 차례를 지냈습니다. 어머니 사진 앞에서 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실까? 편안히 쉬고 계실까? 형제들이 갈라선 걸 아시면 슬퍼하실까? 그러나 이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머니라면 이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을, 억지로 모여 상처받는 것보다 멀어져서라도 평온한 것이 낫다는 것을. 어머니는 현명한 분이셨으니까요. 차례를 마치고 떡국을 끓였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설날이었습니다. 어릴 적 형제들과 북적이던 설날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겨울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한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 남매가 바닷가에 앉아 조개를 줍던 날, 큰언니가 주운 조개를 동생들에게 나눠주던 모습, 오빠가 파도를 무서워하는 저를 업고 물가에 데려가 주던 모습. 그때 우리는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고 의지했습니다. 그 시절은 진짜였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변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생겼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생겼고 그것이 형제애보다 우선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용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용서라는 표현도 맞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형제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형제라는 이름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나니 가벼워졌습니다. 몇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형제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7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하늘, 잔잔한 파도, 고요한 마을. 저는 이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려하거나 즐겁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평온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저를 지켰습니다. 미움에 갇혀 병들지 않고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엔 형제들이 그리웠습니다.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하루가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견딜만 했습니다. 예전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형제는 평생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어릴 적 함께했다고 해서 평생 함께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냥 바다가 예쁘네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7이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건어물 장사는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노인정에서 봉사를 계속하고 있고 가끔 바닷가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형제들과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끔 명절에 짧은 문자가 오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문자, 건강하라는 문자. 저도 간단히 답장합니다. 언니도요, 오빠도요.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관계는 없습니다. 처음엔 이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남처럼 지낸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이게 우리의 관계라고 받아들입니다. 형제지만 가족은 아닌 그런 사이. 어떤 분들은 제게 물어봅니다. 형제랑 화해는 안 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화해가 항상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가족인데 이해해야지, 가족인데 용서해야지.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저를 지키지 못하면, 저에게 상처를 준다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저는 7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삶을 포기했습니다. 건어물 장사도, 남편과의 관계도, 친구들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만 봤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형제들은 제 헌신을 공짜 거주로 계산했습니다. 7년의 간병을 월세 절약으로 환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형제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같은 일을 겪어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원망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가족을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저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제가 변해야 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기대를 버리고 관계를 재정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것을 내려놓는 일이었으니까요. 형제는 평생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내려놓음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지금 저는 평온합니다. 형제들의 인정이 없어도, 사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알고 있고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혼자 간병하고 계신 분, 형제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분, 헌신이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분.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가치 있습니다.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한 일은 의미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으로 돌본 그 시간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 자신도 소중합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도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형제들이 듣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요양시설도 제가 서비스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제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형제들과 멀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슬픈 일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갈라서는 건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며 상처받는 것보다 거리를 두고 평온한 것이 낫습니다. 형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지낼 수도 있고 멀리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연락을 자주 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저는 멀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해서가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지금 평온합니다. 어쩌면 언젠가 형제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서로의 마음이 변하면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으니까요.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관계는 노력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한쪽만 애쓴다고 해서 관계가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것. 서로가 원할 때만 관계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 간병을 하시는 분들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러니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저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겨울 바다는 여전히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이 좋습니다. 산책을 하다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5 남매가 한 방에서 자던 시절. 겨울밤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던 시절.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였습니다. 배고프면 함께 배고팠고 추우면 함께 추웠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각자의 가족이 생겼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형제라는 이름보다 그 이해관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저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삶을 살아갑니다. 형제 없이도 저는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슈퍼에 들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정희 씨,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얼굴이 어두웠는데 요즘은 환해.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편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굴이 환해 보인다니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간단히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예전처럼 여러 가지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둘이 먹기에는 간단한 것이 나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녁 냄새를 맡으며 웃었습니다. 오늘 생선 구웠네. 맛있겠다.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맛있다고 말했고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바다 쪽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수십 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관계도 가까워졌다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곁에 머물지만 어떤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것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은 제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고 바닷가를 걷고 봉사를 하고 남편과 저녁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간병을 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인정받지 못해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 때문에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면 멈춰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가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형제들과는 멀어졌고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고 바다가 있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멀어짐도 나쁘지 않다고.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형제는 평생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오늘도 평온합니다. 내일도 평온할 것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